자, 국어의 고수 오늘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페이지는 수능 특강 238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주제 통합이고요. 가와 나 두 글로 이루어져 있고 문제는 네 문제네요. 음악 관련된 부분이라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보면 애국가 가사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은 실제의 지리적 대상을 지시하지만 그 가사를 얹은 음표 자체는 무엇을 지시하는 기호일까? 음표 자체는 무엇을 지시하는 기호일까? 여기는 지금 묻고 답하는 설명문이겠죠. 이제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졌을 거고, 이에 대해 스트라빈스키라는 사람은 음악이란 본성적으로 어떤 것도 표현할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음악을 어떤 의미 차원도 가지지 않는 그냥 자생적 현상으로 보았다.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런 얘기지. 이와 달리니까 다른 의견이 있겠네. 어떤 음악 이론가들은 음악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며, 말하는 것, 무언가. 그럼 여기는 의미 정도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그러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정확하게 파악을 했네. 전제하에서 음악이 비음악적인 지시 대상, 즉 외부 세계의 실체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이 사람들의 견해는 음악이 비음악적인 지시 대상, 즉 외부 세계의 실체를 반영한다. 무엇인가를 지칭한다, 이런 얘기죠. 해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음악의 구조를 기호로 음악의 구조가 지시하는 대상을 문화적 단위로 설정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유표적 대립의 상관관계로 간주하면서 지금 수능 특강에서만 3차례 등장을 했네요. 유표적 대립의 상관관계로 간주하면서 음악이 기호로서 대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였다. 음악이 기호로서 대상과 관계 맺는 방식, 그러니까 음악이 무엇인가를 가리킨다는 얘기지. 인간의 모든 구분은 대립관계를 포함하며 이때의 대립관계들은 근본적으로 비대칭적이라는 전제에 기반한 유표성 이론에 따르면, 유표성 이론이라는 것이 인간의 모든 구분은 대립관계를 포함을 하며 대립관계들은 근본적으로 비대칭적이라는 전제에 기반을 한 것이 유표성 이론인데, 대립관계에서 한편은 좀 더 섬세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제한되지만 다른 한편은 좀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방식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는 구체적이고 하나는 추상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 가령 하니까 예시를 해주고 있죠. 설명문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 단조 대 장조와 같이 대립관계에 놓인 음악적 양식 중에서 단조는 비극적이라는 의미와 일관되게 연합되어 상당히 한정적인 뜻을 갖는데 반해 장조는 비극적인 반대인 희극적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웅적, 전원적 등과 같은 비극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훨씬 더 넓은 뜻을 가지면 심지어는 비극적인 것을 표현할 때 마저 사용되기도 한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열심히 읽었는데 해튼이라는 사람의 말은 결국 뭐란 얘기예요? 대립관계들이 근본적으로 비대칭적이라는 얘기지. 단조는 한정적인 비극적인 의미만 담고 있는데 장조는 어마무시한 이 부분까지 있는 거지. 심지어는 비극적인 것까지 포함을 하니까.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고, 이런 의미에서 단조는 장조와 대립관계를 전제로 비극성, 슬픔, 우울함 등의 정조를 의미하는 기호로서 유표성을 띠게 되며 단조 대 장조와 같은 대립관계인 음악적 구조나 양식은 슬픔 대 행복과 같이 대립관계로 규정된 문화적 단위와 상관관계에 놓이면서 음악이 동일 문화권 내에서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의미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 여기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파악하면 되겠네. 대립관계로 규정된 문화적 단위와의 상관관계에 놓이면서 음악적 구조나 양식, 이것이 음악이 동일 문화권 내에서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의미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이 정도까지가 해튼이라는 사람의 견해라고 볼 수 있겠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해튼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성이나 음영, 선율, 박자 단위와
같은 음악 구조의 구성 요소가 의미하는 바를 밝히고, 음악 구조의 구성 요소가 의미하는 바를 밝히고, 의미가 있다는 얘기야. 의미가 있으니까 밝힌다고 했지. 해튼이라는 사람이 이들을 토픽이라고 칭하였다. 또한 그는 토픽들을 작곡의 재료로 사용하여 만들어낸 음향적 결과물이 하나의 트로프, 즉 음악적 은유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토픽들을 작곡의 재료로 사용해서 만들어낸 음향적 결과물이 하나의 트로프가 음악적 은유인가 봐요. 음악적 은유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았네. 은유가 뭐야? 은유법 알잖아. 우리가 메타포. 나는 뭐 호수요 이렇게 하잖아. 그럼 나가 호수가 되는 거잖아. 이걸 우리 은유법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호수하면 나가 되고, 나하면 호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트는 행진, 영웅, 파스토랄, 목가주의적, 그럼 뭐란 얘기지? 전원생활 뭐 이런 거, 양치기가 양치고 뭐 이런 거, 전원생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비극성 등을 트로프의 예시로 들고, 트로프는 주로 하나의 악장을 단위로 하여 구현되지만, 악장들이 모여 이루는 작품 전체를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작품 전체를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잠깐만, 한다까지만. 오케이. 악장들이 모여 총체적인 하나의 작품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작품으로서 지니게 되는 음악 외적인 의미, 음악 바깥에 있으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는 얘기지. 또는 이야기는 작품을 구성한 여러 개의 트로프들이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 하나의 트로프로 수렴된다는 것이다. 하나의 트로프로 수렴된다. 해튼은 작품의 의미를 지배한 트로프를 표현적 장르라고 하여 음악 해석의 단위로 구분하였다. 해튼이라는 사람이 작품의 의미를 지배하는 트로프, 이거 우리는 이제 문학 작품이나 이런 거에서는 주제라고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음악 작품의 의미를 지배하는 트로프가 표현적 장르라고 해서 음악 해석의 단위를 구분하였다. 우리가 소설이다, 시다, 뭐 이런 거, 수필이다 이런 거 구분하는 것처럼 표현적 장르라고 해서 음악 해석의 단위로 구분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글이고, 지금 가글에선 해튼이 얘기하고 있는 그 주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나 부분으로 넘어가서 여기는 우리가 색깔 좀 바꿔서 음악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의미? 지금 음악이라는 놈이 우리가 가글과 나글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음악학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이 오래된 물음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하는 데이비스, 키비, 클락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음악 이론가들은 대체로 음악과 언어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차이가 있다니까 뭐란 얘기야? 부정적이라는 얘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얘기겠지. 음악에서의 대상의 부재를 그 근거로 제시한다. 대상이 없어. 지칭하는 대상이 없다는 얘기야. 어떤 단어의 의미를 번역한다는 것은 단어의 의미를 번역하는 거야. 의미, 단어, 그러니까 언어지, 언어 부분이 단어. 의미론적 내용의 맥락으로 이루어지는 상징체계 안에서 상징체계라는 것이 존재해. 그 안은 그 단어의 위치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음악은 이를 번역해줄 상징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고립되어 존재한다. 그러니까 상징체계가 없으니까 어떤 것을 의미할 수도 없다는 얘기지. 따라서 음악은 가령 관용과 같은 개념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 관용, 개념적인 감정이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가 조금 바꾸면 추상적으로 바꿀 수 있겠지. 관대함, 제너러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음악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얘기야. 음악은 관용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왜? 상징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시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왜? 상징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모두 다 귀결되는 거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음악에서 이러한 대상의 부재 혹은 지시 능력의 결여, 이 부분 두 가지 때문에 음악 기호와 그 성립 가능성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이룬다. 음악 기호와 그 성립 가능성은 아까 해튼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겠을 거 아니야. 반론의 근거가 된다. 음악이 기호가 되려면, 언어와 같아지려면, 의미를 가지려면 이런 얘기겠지. 여기는 우리가 조금 부연 설명하면, 기호가 되려면 그러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로 바꿔 쓸 수 있겠네. 그 자신과는 다른 어떤 것, 즉 대상이 이미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음악이 기호가 되려면 대상이 이미 존재해야 된대. 근데 대상이 없잖아. 왜? 상징체계가 없기 때문에. 음악은 수러의 방식으로 어떤 것을 묘사하지 못하며, 따라서 해석의 근거를 제공한 의미론의 차원이 부재한다. 의미론의 차원이 부재.
즉 음악에서는 의미론이 부정되는 까닭은 언어와 달리 음악의 구조 혹은 구성 요소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거나 의미할 수 없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오케이. 여기는 우리가 색깔로 한번 해주자. 음악에서 의미론이 부정되는 까닭은 언어와 달리 음악의 구조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거나 의미할 수 없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오케이. 넘어가서 그렇지만 이러한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그치? 그러면 계속해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 어떤 청자들은 이제 어떤 이론가들이 아니고 그냥 어떤 청자들 일반 사람들 얘기하고 있어. 여전히 음악에서 어떤 정서나 의미 심지어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클락은 아까 부정적인 사람이었잖아. 이처럼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지 못하는 음악의 경우 그러한 내용을 듣는 것은 음악의 의미작용이 아니라 단지 청자의 자유로운 연상에 의한 불안정한 연결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니까 너네가 잘못 들은 거야. 너 혼자만의 상상이야 이런 얘기지. 킵이 역시 그것은 음악에 대한 매개된 것이 아니라 청자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음악 안에 주입하는 것, 인위적인 것이라는 얘기야. 자연적인 게 아니고. 다시 말해 청자가 사적인 상상이며 이러한 허구적 청취는 우발적이며 독단적이라고 역설한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잘못된 거야. 너 혼자만의 생각이야 이런 얘기야. 데이비스라는 사람 음악 작품이 이야기를 묘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청자가 그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은 합리적이지 않다 단언을 했어. 그렇지? 단언컨대 딱 잘라 말한 거지. 그러한 상호 연결이 음악 청취에 해로운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롭진 않대. 그런데 진실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음악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는 무관한 것임을 강조한다. 오케이. 요컨대 하면 뭐야? 결론 지어줄 때 한 거지. 요약 정리하겠대. 음악이 의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음악이 가리키고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야만 하는데 언어와 달리 상징체계의 맥락이 없는 음악은 그럼 부정적이라는 얘기잖아. 그 자신이 다른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없으며 그러한 대상과 연계는 단지 청자의 우발적이고 사적인 연상일 뿐이라는 것이 이들 회의론자들이 주장한 이론의 요지이다.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를 했어요 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가볍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가나의 중심 주장이 가와 나의 중심 주장이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전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음악은 해석될 수 있는 특정 의미를 각을 해튼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틀렸고 2번 음악의 의미를 해석하는 단위는 문화적 단위에 대응되는 이거 해튼이 한 얘기잖아. 오케이. 나 부분 절대 동의할 수 없지. 3번 노래의 가사는 그것을 얹은 음표가 지시하는 대상과는 무관하다. 노래의 가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음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노래의 가사는 그것을 얹은 음표가 지시하는 대상과 무관하다. 음표가 지시하는 대상 이 부분의 해트는 유관하다고 하는 거지. 문화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니겠지. 4번 음악에서 어떤 정서나 의미 이야기를 찾아낸 청자들이 존재한다. 해튼도 그렇고 나에서 어떤 청자들도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별로 어렵지 않게 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고 2번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해튼의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 돼. 의미를 부여하는 해튼이 나왔네. 베토벤은 피아노 소나타 작품 OP 101 A장조 전체 악장이 하나의 파스토랄이 아까 목가적이었나? 이라는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고 의미를 구성한다고 했네. 그치? 여기 부분이 지금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야.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악장에서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음악의 구성 요소들은 장조 및 여린 역동성, 복합박자, 상대적으로 단순한 선율 전개, 느린 화성적 리듬 등인데 이들 중 장조와 단순함, 느림 등은 목가적 전원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파스토랄의 특징적 요소이다. 그치? 장조, 단순함, 느림, 목가적 전원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파스토랄의 특징적 요소.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구성한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에 반해 2악장은 강렬한 F장조의 조성, 특정음을 강조하기 위해 길게 지속되는 페달, 당당하고 힘찬 박자로 인해 군대 행진곡 같은 느낌을 준다. 이어지는 행진곡 같은 느낌. 이어지는 3, 4악장에서는 각각 비극성과 초월하는 의미에 상응하는 구성 요소들이 상응하는 구성 요소들이 제시가 되는데 이들은 대립관계에 놓인 1악장과 2악장 중 1악장의 분위기에 맞물려 돌아가면서
전체 사악장은 베토벤 소나타는 파스토랄 행진 비극성 초월이란 이야기 구성으로 이루어진 파스토랄의 면모를 완성한다 라고 의미를 계속 부여를 하고 있어. 해튼이라는 사람은.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가 보면 1번 총체적인 작품으로서 지나치게 위 소나타의 표현적 장르는 총체적인 작품으로서 지니게 되는 위 소나타의 표현적 장르는 파스토랄로 규정된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2번 창조, 복합박자, 단순한 선율 전개와 같은 요소들은 토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토픽. 우리가 아까 토픽을 여기 부분에서 봤죠. 조성이나 음영, 그 다음에 선율, 박자, 단위와 같은 음악 구조의 구성 요소가 의미하는 바를 밝히고 이를 토픽이라고 칭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토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 3번 위 소나타에서는 행진곡이 지닌 유표성이 파스토랄이 지닌 유표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 지금 행진곡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행진곡이 지닌 유표성이 파스토랄이 지닌 유표성보다 더 강하게 아니 파스토랄의 면모를 완성한다니까. 근데 행진곡이 지닌 유표성이라고 하면 안 되지. 파스토랄의 유표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어렵지는 않고 3번 나에 언급된 음악 이론가들 입장에서 기억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금 기억 여기 부분이죠. 지금 여기 음악과 언어의 차이 이 부분 음악과 언어의 차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기호작용의 방식 계속 읽어볼게요. 지시 능력의 유무 이건 없다고 그랬잖아. 그치? 음악과 언어의 차이 음악에는 없고 언어에는 있다. 지시 대상의 유무 이미 사전에 정해져 있었다고 그랬잖아. 상징 체계와 관계 의미론적 차원의 유무 답은 1번. 기호 작용 기호만 얘기했지 작용까지 얘기하지도 않았던 거지. 그치? 다음 4번으로 넘어가서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A, B를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가와 나 그걸 우리가 헷갈리게 이렇게 조금 유사하진 않고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써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지. 왜? 헷갈리라고. A번 어떤 언어적 표현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언어적 표현이 나왔어? 가리키는 바 이걸 우리가 의미라고 우리가 얼른 바꿔서 생각을 해야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화자와 공유할 수 있는 청자의 부수적인 혹은 맥락적 경험이 존재해야만 한다. 그렇지? 간접적인 경험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어떤 글을 제대로 독해낼 수 있잖아. 그렇지 않다면 언어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에 대한 지시나 의미는 언제나 불확정적인 것이다. 그렇지? 불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확정적인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유할 수 있는 청자의 부수적 혹은 맥락적 경험이 화자와 청자가 같아야 된다. 어느 정도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대상이란 반드시 실제로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도 있고 현실적인 것도 있고 추상적인 것, 형이 이상학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것은 관념적 구성물이나 허구적 상상물일 수도 있으며 우리가 유니콘 하면 우리가 본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 하지만 말인데 머리에 뿔 달린 말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날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 언어적 표현에서도 그러한 지시 대상은 확정될 수 없다. 확정될 수 없지. 어떤 사람은 날개가 있다. 어떤 사람은 날개가 없다.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언어적 표현 역시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맥락적 경험, 역사 혹은 문화를 통해서만 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언어적 표현 역시 그러니까 뭐 다른 음악적인 이런 것도 하나 봐. 그렇지? 그래서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맥락적 경험 혹은 역사 혹은 문화를 통해서만 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어도 한계를 가진다 이런 얘기야. 언어만 우월하고 음악은 저열한 것이 아니다. B번 음악을 들을 때 청취자가 떠올리는 관념이나 정서는 음악이라는 기호가 산출한 효과이다. 어떤 관념이나 정서 이게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산출한 효과니까. 그것은 개인의 심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심리적인 거 그냥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호작용의 논리적 측면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얘는 음악이라는 놈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음악이 의미가 있다.
또한 이들 관념이나 정서는 단순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거면 너만 그렇게 들은 거야. 너가 그렇게 독선적으로 생각한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적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잖아. 청취가 자신의 습관과 경험에 비추어 유의미한 것을 선택한 것이며 그것들은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공통의 경험과 맥락을 반영한다. 이건 아까 뭐였어? 맥락 나오고 그런 건 언어였잖아. 원래 의미를 갖는. 그러니까 음악도 의미를 갖는다 이런 얘기지. 다시 A번으로 한번 가서 어떤 언어적 표현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화자가 공유할 수 있는 청자의 부수적 혹은 맥락적 경험이 존재해야만 한다라고 했지. 그렇지 않다면 언어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언어라도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 대상에 대한 지시는 언제나 불확정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거지. 대상이란 반드시 실제로 국한되지 않고 쭉 해서 언어적 표현 역시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맥락적 경험, 역사 혹은 문화를 통해서만 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다. 지금 언어가 의미를 갖기 위한 조건 정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네. 보면 1번 A. 언어가 지시한 대상에는 불확정적인 것이 포함되지. 언어 일부는 음악과 같이 기호작용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언어 일부 음악과 같이 기호작용을 할 수 없다. 기호작용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지. 그치? 근데 불확정적인 것인 거지. 불확정적인 것이라고 할 뿐이지 기호작용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불확정적인 것이라고는 좀 개념이 다른 거지. 이해되지? 없다. 이 부분은 틀린 거고. 2번 관념적 구성물이 그냥 추상적인 거 언어가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음악을 어떤 의미 차원도 가지지 않는 자생적 기호현상으로 본 스트라빈스키의 견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스트라빈스키라는 사람은 음악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근데 관념적 구성물이 언어가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스트라빈스키의 견해와 유사한 것. 지금 스트라빈스키는 관념적 구성물이 언어가 가지는 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음악 자체에 대해서 너네들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만 얘기한 거지. 유사하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지. 3번 B. 의미가 있다 음악이 이 얘기잖아. 음악을 들을 때 청취자가 떠올린 관념이나 정서가 기호작용의 논리적 측면의 결과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치? 기호작용의 논리적 측면이다. 여기까지 맞았어. 음악 해석의 단위를 구분하는 해튼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작용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튼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아니지. 긍정적인 거잖아. 해튼을 동조하는 의견이잖아. 그러니까 3번은 틀렸고 3번도 4번 B번 청취자가 떠올린 관념이나 정서를 기호가 산출한 효과로 보았다는 점에서 그치? 기호가 어찌됐든 산출한 효과야. 어떤 걸? 관념이나 정서. 음악을 딱 듣고 어떤 관념이나 정서를 우리가 아까 뭘로 파악하자고 그랬어? 여기서 관념이나 정서를 의미 정도로 파악하자고 그랬잖아. 의미. 그치? 점에서 이들이 청자의 사적인 상상임에 이러한 허구 청취는 우발적이고 독단적이라는 키비의 주장에 대해서 야 이거 사적도 아니고 허구적 청취도 아니야. 이런 거에 반론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답이 4번이지. 오케이. 5번도 맞아볼까? 음악을 들을 때 청자가 떠올리는 관념이나 정서는 공동체의 문화적 차원이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음악적 구조나 양식이 지닌 유표적 가치를 내세우는 해튼의 주장에 대한 반론. 해튼의 주장에 대한 동조하는 견해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답은 4번에 오늘은 여기까지.